1993년 5월 14일 오후 6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연습실 건물 앞에서 한 여학생이 사라졌습니다. 22살 피아니스트 박소연. 그녀는 단 한 달 후 열릴 예정이던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한국 대표로 선발된 천재 연주자였어요. 교수들은 그녀를 두고 1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재능이라고 입을 모았죠. 실제로 소연은 16살에 윤희상 콩쿨 최연소 우승, 19살에 차이콥스키 콩쿨 2위라는 화려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연습실을 나선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오후 5시 40분경이었습니다. 같은 과. 후배가 복도에서 소연을 스쳐 지나갔고, 소연은 평소처럼 악보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고 했어요.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까지 확인됐지만 그 이후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단순 가출로 생각했어요. 콩쿠르를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는 추측이 나왔죠. 하지만 소연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흔적도 없었고 집에 있던 옷가지나 여권도 그대로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가장 아끼던 반지,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이었던 그 반지조차 방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이건 계획된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대학가 주변 하숙집과 여관을 뒤졌고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매표소 직원들에게 사진을 돌렸습니다. 당시엔 CCTV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오직 사람들의 기억에만 의존해야 했죠. 닷새가 지나도록 아무런 단서가 나오지 않았어요. 소연의 어머니는 실성한 사람처럼 대학 앞을 배회했습니다. 전단지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죠. 혹시 이 아이 못 봤냐고, 제발 봤으면 연락 달라고 울부짖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경찰서와 집을 오가며 전화기 앞을 지켰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연이 나갈 예정이었던 쇼팽 콩쿠르는 다른 연주자로 대체됐어요. 대학교 측은 소연의 학적을 유지시켜뒀고 그녀의 사물함은 그대로 봉인됐습니다. 수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납치설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도 협박 편지도 없었어요. 범죄 조직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소연은 평범한 학생이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나 배경이 있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식어갔고 언론도 더 이상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았어요. 가족들만 여전히 기다렸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연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연습실, 3층 끝자락에 있던 그 좁은 방의 피아노 건반 위에서 발견된 악보 한 장이었어요. 쇼팽의 녹턴 9번, 2번. 소연이 콩쿠르 본선 무대에서 연주하려고 준비하던 곡이었죠. 그 악보 모서리에 연필로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못 치겠어. 단 6글자. 경찰은 이걸 두고 의견이 갈렸어요. 어떤 형사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거라고 봤고 다른 형사는 단순히 연습이 안 풀려서 쓴 푸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명확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6년 3월 서울관악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신고자는 자신을 박소연의 언니라고 밝혔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제가 동생 일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13년간 잠들어 있던 사건을 다시 깨웠어요.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비밀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1993년 5월 15일 오전 9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행정실로 첫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소연의 어머니였어요. 목소리는 다급했죠. 우리 딸이 어젯밤에 안 들어왔어요. 연습 끝나면 항상 8시 전에 집에 오는 앤데 어제 연락이 끊겼어요.
행정실 직원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대학생이 하룻밤 집에 안 들어오는 건 그리 드문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소연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절대로요. 행정실에서는 즉시 담당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피아노가 주임 교수였던 김한성 교수는 전화를 받자마자 심각성을 직감했어요. 소연은 한 달 후 폴란드로 떠날 예정이었고 매일같이 10시간 이상 연습실에 틀어박혀 지내던 학생이었습니다. 소연이가 무단으로 결석할 리 없어요. 당장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김 교수는 직접 연습실 건물로 향했어요. 3층 끝에 있는 소연의 전용 연습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다만 피아노 위에 악보 한 장이 펼쳐져 있었죠. 쇼팽 녹턴 9번 2번. 악보 귀퉁이에는 연필로 휘갈긴 글씨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못 치겠어. 김 교수는 그 글씨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아직 단정 지을 순 없었습니다. 혹시 몸이 아파서 쉬고 있을 수도 있고 잠깐 바람 쐬러 나갔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오전 10시 관악경찰서에 정식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아버지 박정수였어요. 51살의 중학교 교사였던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딸이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담당 형사는 이선규였습니다. 45살의 베테랑 형사였죠. 그는 신고 내용을 들으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따님이 평소에 가출하거나 집을 나간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에 남자친구 문제나 학교 생활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딸은 피아노만 쳤습니다. 다른 건 관심도 없었어요. 이선규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내심 이건 가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2살 여대생이 하루 이틀 집을 비우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일단은 절차대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형사들이 서울대 캠퍼스에 도착했어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음대 건물이었습니다. 소연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였죠. 건물 관리인 최민호는 62살의 노인이었어요. 그는 형사들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5시 반쯤 됐을 겁니다. 소연 양이 3층에서 내려오는 걸 봤어요. 혼자였습니까? 네, 혼자였습니다. 항상 그랬듯이요. 표정이나 걸음걸이는 어땠습니까? 최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다만 악보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있었는데 좀 무거워 보였어요. 가방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형사들은 연습실로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는 좁고 어두웠어요. 형광등 몇 개가 깜빡거리고 있었죠. 소연의 연습실은 복도 끝 왼쪽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좁은 방 안에 업라이트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어요. 벽면엔 소연이 붙여놓은 연주회 포스터들이 빼곡했습니다. 책상 위엔 오선지 몇 장과 연필, 지우개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죠. 피아노 위의 악보를 확인한 형사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더 이상 못 치겠어.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푸념일까요? 형사들은 연습실 곳곳을 살폈어요. 서랍을 열어보고 쓰레기통도 뒤졌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쓰레기통 안에서 구겨진 오선지 몇 장이 발견됐죠. 음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중간중간 거칠게 지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오후 4시 형사들은 소연과 같은 과 학생들을 불러 모았어요. 피아노과 3학년 학생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 개별 면담을 진행했죠. 첫 번째로 만난 건 같은 반 학생 윤지혜였어요. 21살의 여학생이었습니다. 소연 언니는 항상 조용했어요. 말수가 적고 연습 외에는 다른 거에 관심이 없었죠. 친한 친구는 없었나요? 윤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는 누구하고도 깊게 지내지 않았어요. 점심도 혼자 먹고 쉬는 시간에도 연습실에만 있었으니까요. 남자친구는요? 없었을 겁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요.
두 번째 면담 대상은 후배 강민수였어요. 2학년 학생이었죠. 어제 저녁 5시 40분쯤 복도에서 소연 선배님을 봤습니다. 형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계단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저한테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표정은 어땠나요? 강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와 같았어요. 무표정했죠. 선배님은 항상 그랬으니까요. 세 번째로 만난 건 같은 학년 남학생 정우진이었어요. 소연이는 천재였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 애를 따라갈 수 없었어요. 질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정우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질투요? 당연히 있었죠. 하지만 소연이한테 직접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실력 차이를 인정했으니까요. 오후 6시, 형사들은 소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2층 끝 집에 박소연의 가족이 살고 있었죠. 현관문을 열자 좁은 거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김영숙은 48살이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아버지 박정수는 소파에 앉아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님 방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부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연의 방은 4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책상과 옷장, 작은 침대가 전부였죠. 벽면에는 베토벤과 쇼팽의 초상화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형사들은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서랍을 확인했을 때 통장과 도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권도 서랍 안에 있었죠. 계획된 가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선규 형사가 중얼거렸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일기장 한 권이 나왔습니다. 형사는 부모의 허락을 받고 일기장을 펼쳤어요. 가장 최근 날짜는 5월 12일이었습니다. 콩쿠르가 한 달도 안 남았다. 손가락이 말을 안 듣는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 그 다음 페이지는 비어 있었어요. 형사는 일기장을 앞쪽부터 천천히 넘겼습니다. 대부분 연습 일지 같은 내용이었어요. 감정을 드러내는 문장은 거의 없었죠. 3월 5일. 오늘 8시간 연습. 쇼팽 녹턴 템포 조절 연습. 3월 18일. 김 교수님께 레슨 받음. 손목 각도 교정 필요. 4월 2일. 연습실 피아노 조율 완료.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콩쿠르 곡 연습. 감정적인 문장은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4월 29일자였어요. 너무 힘들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다. 이번 콩쿠르가 내 인생을 바꿀 거다. 형사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이 일기장에서 자살이나 가출을 암시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어요. 혹시 따님이 최근에 누군가와 다툰 적 있습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소연이는 학교 갔다 오면 바로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자는 게 전부였어요. 친구들 만나러 나간 적도 거의 없었고요. 가족 중에 소연 씨와 갈등이 있던 분은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큰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연이 언니예요. 언니분도 음대생입니까? 네. 같은 학교 같은 과예요. 4학년이고요. 형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자기 방에 있어요. 어머니가 안쪽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25살의 여자가 나왔습니다. 박수진이었어요. 수진은 형사를 보자 눈을 피했습니다. 동생과 마지막으로 대화한 게 언제죠? 그저께요. 5월 13일 저녁이었어요.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별거 없었어요. 그냥 연습 잘하라고 했죠. 동생이 평소와 다른 모습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늘 그랬듯이 조용했어요. 형사는 수진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불편해 보였어요. 하지만 딱히 의심할 만한 건 없었죠. 혹시 동생이 어디 갈 만한 곳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수진은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8시. 형사들은 대학 주변 원룸과 하숙집을 돌기 시작했어요. 소연이 혹시 친구 집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아무도 소연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5월 16일.
수사는 본격화됐어요. 경찰은 대학 주변 상인들에게 소연의 사진을 돌렸습니다. 분식집 주인, 문방구 사장, 편의점 알바생까지 모두 만나 물었죠. 이 학생 어제 저녁에 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 고개를 저었어요. 소연이라는 학생을 아예 모르거나 본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실마리가 나왔어요. 대학 정문 앞 분식집 사장 이경숙이었습니다. 53살의 아주머니였죠. 그 학생 알아요. 가끔 떡볶이 사 가던 앤데 5월 14일 저녁에 봤습니까? 이경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봤어요. 6시 조금 넘어서였을 거예요. 떡볶이 한 줄 포장해 갔어요. 형사는 긴장했습니다. 혼자였습니까? 네, 혼자였어요.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보셨나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던데요. 형사들은 즉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정류장 앞 슈퍼 주인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소연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5월 17일, 경찰은 기차역과 버스터미널로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서울역, 영등포역, 남부터미널, 강남터미널까지 직원들에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아무도 소연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CCTV도 없었고 교통카드도 없었어요. 오직 사람들의 기억에만 의존해야 했죠. 그리고 그 기억이라는 건 너무나 불확실했습니다. 5월 20일, 언론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서울대 천재 피아니스트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죠. TV 뉴스에서도 짧게 보도됐습니다. 국제 콩쿠르를 앞둔 유망한 피아니스트가 일주일째 실종 상태입니다. 제보 전화가 몇 건 들어왔어요. 하지만 대부분 착오였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다른 여학생을 봤다거나 전혀 관계없는 정보들이었죠. 그런데 5월 22일, 흥미로운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신고자는 음대 건물 근처에서 청소 일을 하는 59살 여성 박순이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월 14일 저녁에 이상한 걸 봤어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음대 건물 뒤편 쓰레기 집화장 근처였어요. 6시 반쯤 됐을 거예요. 거기서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봤거든요. 형사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요? 네, 둘 다 여자였어요. 한 명은 키가 작고 머리가 긴 학생이었고 다른 한 명은 좀 더 키가 큰 학생이었어요. 얼굴을 봤습니까? 박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리가 좀 멀었어요. 한 20m쯤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고 있을 때라서요.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들었습니까? 목소리가 크진 않았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둘이 뭔가 다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다투다니요? 한 명이 손을 휘두르는 것 같았어요. 화난 것처럼요. 형사는 즉시 메모를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청소 도구를 가지러 잠깐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왔을 땐 아무도 없었거든요. 두 사람 중 한 명이 박소연 씨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박순이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글쎄요, 확실하진 않아요. 얼굴을 제대로 못 봐서요. 이 제보는 중요했습니다. 만약 소연이 누군가와 다퉜다면 그게 실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형사들은 다시 음대 학생들을 소환했어요. 5월 14일 저녁 6시 반경 음대 건물 뒤편에 있었던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신이 그곳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5월 25일,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은 한강 주변 수색까지 고려했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었죠. 그러던 중 작은 발견이 있었습니다. 음대 건물 뒤편 쓰레기 집화장 근처를 다시 수색하던 중 배수구 옆에서 작은 물건 하나가 발견됐어요. 은색 머리핀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이걸 소연의 부모에게 보여줬어요. 어머니는 머리핀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거 소연이 거예요. 제가 작년에 사준 거예요. 물증이 나왔습니다. 소연이 건물 뒤편에 있었다는 증거였어요. 그렇다면 박순이가 목격한 두 사람 중 한 명이 소연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문제는 다른 한 명이 누구냐는 거였죠.
경찰은 머리핀에서 지문을 채취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빗물에 씻겨서 지문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 같은 건 당시엔 일반화되지 않았죠. 5월 30일. 한 달이 다 되어갔지만 소연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지쳐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대학 앞에 나가 전단지를 돌렸고 아버지는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어요. 하지만 경찰도 더 이상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계속 수사는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서가 너무 없습니다. 이선규 형사의 말이었어요. 6월 15일. 소연이 나갈 예정이었던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가 폴란드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는 다른 연주자로 교체됐어요. TV 뉴스에서 콩쿠르 소식을 전하면서 소연의 실종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박소연 씨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보 전화가 다시 몇 건 들어왔지만 역시 허탕이었어요. 그렇게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9월이 되자 대학에선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소연의 자리는 비어 있었죠. 학교 측은 소연의 학적을 유지시켰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소연의 이름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언론도 더 이상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았어요. 1994년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소연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은 공식적으로는 수사를 계속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론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박정수 부부는 매년 5월 14일마다 대학 앞에 나가 전단지를 돌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2년, 3년, 5년. 사람들은 박소연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잊었어요. 음대 학생들도 더 이상 그 사건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연습실은 다른 학생에게 배정됐고 피아노 위에 있던 악보도 치워졌죠. 박순희가 목격했다는 두 사람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건물 뒤편에서 발견된 머리핀도 결정적 단서가 되지 못했어요. 그저 하나의 미제 사건으로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누군가의 양심 속에 깊이 묻혀 있었죠. 그리고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그날 저녁의 진실. 건물 뒤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순희가 목격한 두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 진실은 이토록 오래 숨겨져야 했을까요? 2006년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숨겨진 비밀. 이제 그 봉인이 풀립니다. 2006년 3월 7일 오전 10시 관악경찰서 2층 형사과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소연 사건 담당 형사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여자였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직 형사는 잠시 당황했어요. 박소연 사건은 13년 전 일이었으니까요. 담당 형사였던 이선규는 이미 정년퇴직한 지 오래였습니다. 박소연 사건은 오래전 미제 사건인데요.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박소연의 언니입니다. 박수진이에요. 당직 형사는 즉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제가 동생 일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오후 2시 박수진이 경찰서에 출두했어요. 38살이 된 그녀는 13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새로 배정된 담당 형사는 강민석이었습니다. 35살의 중견 형사였어요. 그는 박수진을 조사실로 안내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려는 겁니까? 박수진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13년 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강민석 형사는 녹음기를 켰어요.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5월 14일 저녁, 제가 소연이를 봤어요. 음대 건물 뒤편에서요. 형사는 긴장했습니다. 13년 전 박순희가 목격했다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나눴어요. 아니, 다퉜어요. 무엇 때문에 다퉜습니까? 박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후로 소연이를 못 봤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에요. 형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다툼 후에 동생이 어디로 갔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먼저 그 자리를 떠났거든요. 소연이는 그대로 거기 서 있었어요. 왜 13년 동안 이 사실을 숨겼습니까? 박수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무서웠어요. 제가 의심받을까 봐요. 그리고 저도 뭐가 뭔지 몰랐어요. 강민석 형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정확히 몇 시에 만났습니까? 6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다툼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박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개인적인 얘기였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자매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콩쿠르 때문에 소연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형사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일단은 더 들어봐야 했습니다. 다툼이 격렬했습니까? 목소리가 좀 컸어요. 하지만 폭력은 없었어요. 그럼 왜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하십니까? 박수진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13년 동안 이 비밀을 안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형사는 이 진술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박수진이 전부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박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우리 둘뿐이었어요. 확실합니까? 네. 강민석 형사는 일단 진술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정보만으로도 수사를 재개할 수 있었어요. 3월 9일, 경찰은 13년 만에 박소연 실종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악서 강력팀 전체가 투입됐어요. 가장 먼저 한 건 1993년 당시 증거물을 다시 검토하는 일이었습니다. 증거 보관실에서 박소연 사건 상자를 꺼냈죠. 먼지가 쌓인 상자 안에는 당시 수거했던 물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연습실에서 발견된 악보, 일기장, 건물 뒤편에서 발견된 머리핀 등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이 증거물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어요. 2006년의 과학기술이라면 13년 전엔 불가능했던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특히 머리핀에 주목했습니다. 당시엔 지문 채취에 실패했지만 혹시 미세한 흔적이라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3월 15일, 국과수에서 예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머리핀에서 미세한 섬유 조각이 발견됐어요. 13년이 지났지만 금속 표면 틈새에 끼어 있던 작은 섬이었습니다. 현미경으로 확대했을 때 면 소재로 보였죠. 이게 무슨 옷에서 나온 건지 특정할 수 있습니까? 국과수 연구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섬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티셔츠나 블라우스 같은 면, 소재 의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사들은 다시 박수진을 불렀어요. 3월 16일 오후 3시, 박수진이 다시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더 굳어 있었어요. 강민석 형사가 물었습니다. 1993년 5월 14일 저녁, 당신이 입고 있던 옷이 뭡니까? 박수진은 당황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13년도 더 된 일인데요.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박수진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를 입었던 것 같아요. 면 소재였을 거예요. 형사는 메모했습니다. 그 옷은 아직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진작에 버렸어요. 언제 버렸습니까? 박수진은 망설였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요. 형사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생과 다퉜을 때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확실합니까? 네. 그럼 왜 머리핀에 당신 옷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섬유가 묻어 있습니까? 박수진은 말문이 막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강민석 형사는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박수진 씨,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박수진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왜 13년 동안 거짓말을 했습니까? 왜 동생과 만난 사실을 숨겼습니까? 박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전략을 바꿨어요. 박수진 씨,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신도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동생과 같은 학교, 같은 과였죠. 네. 동생은 천재였고 국제 콩쿠르에 나갈 정도였습니다. 당신은 어땠습니까? 박수진은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평범했어요. 질투하지 않았습니까? 박수진은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동생을 사랑했어요. 사랑했다면 왜 그날 저녁 다퉜습니까? 박수진은 입을 다물었어요. 강민석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여자에게서 더 이상의 진술을 받아내기는 어려워 보였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계속될 겁니다. 박수진은 비틀거리며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3월 20일, 형사들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기로 했어요. 박수진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만난 건 박수진의 대학 동기였던 최예림이었어요. 38살의 피아노 강사였습니다. 수진이와 소연이 관계가 어땠습니까? 최예림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자매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좀 복잡했죠. 무슨 뜻입니까? 수진이가 소연이를 부러워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동생은 천재고 언니는 평범하니까요. 질투가 심했습니까? 최예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두 번 수진이가 저한테 하소연한 적 있어요. 왜 자기는 아무리 연습해도 동생만 못하냐고요. 부모님도 소연이만 챙긴다고 서러워했어요. 1993년 5월경의 수진 씨 상태가 어땠습니까? 안 좋았어요. 소연이가 쇼팽 콩쿠르에 나간다는 소식 듣고 나서 더 우울했죠. 술도 자주 마셨고요. 이 증언은 중요했습니다. 박수진에게 동기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으니까요. 형사들은 당시 음대 교수들도 다시 만났어요. 김한성 교수는 이제 68살의 노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수진 학생 기억하십니까?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하죠.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재능은 동생에 비할 바가 아니었죠. 두 자매 사이가 어땠습니까? 김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어요. 하지만 한 번은 이상한 걸 목격했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1993년 4월경이었을 거예요. 복도에서 두 자매가 얘기하는 걸 봤는데 수진이 얼굴이 굳어 있더군요. 소연이가 뭐라고 하자 수진이가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무슨 대화였는지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멀리서 봤을 뿐이에요. 3월 25일 국과수에서 추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물 뒤편 배수구 아래 콘크리트 구조물 틈새를 재수색했는데 빗물이 스며들지 않은 밀폐 공간에서 미세한 혈흔 반응이 검출됐어요. 13년이 지났지만 콘크리트에 스며든 흔적이 보존돼 있었습니다. 혈액형을 특정할 수 있습니까? A형으로 추정됩니다. 박소연의 혈액형이 A형이었어요. 형사들은 긴장했습니다. 이건 그 장소에서 뭔가 일어났다는 증거였어요. DNA 검사는 가능합니까? 치료가 너무 적고 오래돼서 완전한 DNA 프로파일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3월 28일, 박수진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강민석 형사는 책상 위에 국과수 보고서를 펼쳐 놓았어요. 박수진 씨, 건물 뒤편에서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박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소연이 거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A형 혈액입니다. 동생과 같은 혈액형이죠. 박수진은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정말 몰라요. 그날 저녁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냥 얘기만 했어요. 다툰 거예요. 그게 다예요. 다툼 과정에서 동생이 다쳤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왜 혈흔이 있습니까? 박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민석 형사는 다시 압박했어요. 박수진 씨, 지금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은 살인 용의자가 될 겁니다. 그 말에 박수진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가 실수로 밀쳤어요. 조사실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석 형사는 천천히 물었어요. 어떻게 밀었습니까? 박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이한테 화가 났어요. 동생이 콩쿠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긴장되는지, 얼마나 연습이 힘든지만 얘기했죠. 저는 참다가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만 힘드냐고, 나는 어떻게 사는지 아냐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소연이가 차갑게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언니는 재능이 없으니까 이해 못할 거라고요. 형사는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그 다음엔요, 저도 모르게 소연이를 밀쳤어요. 세 개는 아니었어요. 정말로요. 그냥 화가 나서 손으로 어깨를 밀었을 뿐이에요. 그래서요? 박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연이가 비틀거렸어요. 뒤에 배수구 콘크리트 턱이 있었는데 거기에 발을 헛디뎠어요. 넘어지면서 손바닥을 찢었어요. 얼마나 다쳤습니까? 많이는 아니었어요. 손바닥에서 피가 좀 났지만 심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박수진은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소연이가 일어나서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어느 쪽으로요? 건물 반대편이요. 정문 쪽이 아니라 후문 쪽으로요. 당신은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소연이 뒷모습을 보다가 겁이 났어요. 부모님한테 이 일을 말하면 어쩌나 싶었죠. 그래서 저도 반대의 방향으로 갔어요. 강민석 형사는 찬찬히 물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입니까? 동생을 본 게? 네. 그 후로 동생한테서 연락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동생이 어디로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박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몰라요. 그날 이후로 소연이를 못 봤어요. 형사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동생이 그 상태로 어디 갔을 만한 곳이 있습니까? 친구 집이나 다른 장소? 소연이는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학교와 집만 오갔죠. 그럼 왜 13년 동안 이 사실을 숨겼습니까? 박수진은 목이 메었어요. 무서웠어요. 제가 소연이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싸우기까지 했고요. 사람들이 저를 의심할 게 뻔했어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했어요. 부모님한테도요? 네, 부모님한테도요. 강민석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진술이 전부 사실이라면 박수진은 동생을 밀쳐서 다치게 한 것까지만 관련이 있고 그 이유는 정말 모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박수진 씨, 정말 그게 다입니까? 더 숨기고 있는 건 없습니까? 박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제가 아는 건 다 말했어요. 형사는 진술 조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귀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소환될 수 있습니다. 박수진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사실을 나갔어요. 4월 3일. 형사들은 박수진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 방향을 재정비했습니다. 만약 소연이 건물 뒤편에서 다친 후 후문 쪽으로 갔다면 그쪽 방향을 집중 수색해야 했어요. 대학 후문 주변은 당시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야산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이 있었고 그 너머엔 주택가가 있었죠. 형사들은 그 지역 주민들을 다시 찾아가 물었어요. 하지만 13년이 지난 지금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명의 증인이 나타났어요. 후문 근처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65살 노인 한국진이었습니다. 그는 형사들에게 말했어요. 1993년 그때 이상한 일이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5월 중순경이었을 거예요. 저녁 7시쯤 됐는데 젊은 여자가 슈퍼 앞을 지나갔어요. 손에서 피가 나고 있었거든요. 형사들은 긴장했습니다. 얼굴을 봤습니까?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대학생 같았어요. 가방을 들고 있었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갔습니까? 야산 쪽으로 올라갔어요.
신고는 안 하셨습니까? 한국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넘어져서 다친 줄 알았죠. 나중에 실종 사건 뉴스 보고도 그게 그 학생인지 몰랐고요. 형사들은 즉시 야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후문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야산은 울창한 나무들로 뒤덮여 있었어요. 당시엔 등산로도 제대로 없었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수색견을 동원했고 형사들이 직접 수풀을 헤치며 찾았어요. 4월 7일, 야산 중턱 외진 곳에서 뭔가 발견됐습니다. 낡은 가방이었어요. 13년 동안 비바람에 노출돼 있었지만 가죽 재질이라 완전히 썩지는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들어 올렸어요. 가방 안에는 악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로 종이가 바스러졌지만 아직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쇼팽 녹턴, 박소연의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이 발견된 곳에서 10m 떨어진 곳, 나무 뒤편 움푹 패인 곳을 더 파헤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인골이 발견됐습니다. 13년 만에 박소연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13년 동안 야산에 묻혀있던 박소연. 언니 박수진은 정말 동생을 밀친 것 같지만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발견된 유골과 주변 증거들이 말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소연은 야산으로 올라갔던 걸까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6년 4월 8일 오전 10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실에서 유골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13년 동안 땅 속에 묻혀있던 뼈들이 조심스럽게 펼쳐졌어요. 의류는 대부분 썩어 없어졌지만 일부 섬유 조각과 금속 단추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국과수 법의학자 정수민 박사는 유골을 정밀하게 검사했어요. 사망 당시 연령은 20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여성이고요. 강민석 형사가 물었습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정 박사는 두개골을 가리켰어요. 후두부에 골절이 있습니다. 둔기에 의한 타격으로 보입니다. 사고사 가능성은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낙상이나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타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형사는 긴장했어요.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까? 정 박사는 손뼈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 약지 부분에 오래된 골절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망 당시 생긴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훨씬 오래전 골절이에요. 적어도 몇 년은 지난 흔적입니다.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강민석 형사는 박소연의 의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기록을 뒤져보니 1990년 소연이 19살 때 오른손 약지 골절로 병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어요. 당시 진단서에는 연습 중 피아노 건반에 손가락을 부딪혀 발생한 사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DNA 대조는 가능합니까? 네, 치아와 대퇴골에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유족의 DNA와 대조하면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4월 10일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골에서 채취한 DNA가 부모와 친자 관계를 나타냈어요. 박소연이 맞았습니다. 박정수 부부는 경찰서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 김영숙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소연아, 우리 딸 13년을 기다렸지만 돌아온 건 뼈뿐이었어요. 아버지 박정수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64살이 된 그는 13년 동안 매일 딸을 기다렸어요. 혹시나 살아서 돌아올까봐 이사도 가지 않았고 전화번호도 바꾸지 않았죠. 강민석 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따님이 1990년에 손가락을 다친 적 있다고 하셨죠? 박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연습하다가 다쳤어요. 정확히 어떻게 다쳤습니까? 피아노 뚜껑이 갑자기 닫히면서 손가락이 끼었다고 했어요. 혼자 연습할 때였습니까? 박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큰딸 수진이가 옆에 있었어요. 수진이가 황급히 뚜껑을 들어 올려서 빼냈다고 했죠. 형사는 메모를 했어요. 당시 수진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미안하다고 울었어요. 자기가 실수로 뚜껑을 건드렸다면서요.
강민석 형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4월 11일, 박수진을 다시 소환했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유골이 발견됐고 사망 원인도 밝혀졌으니까요. 강민석 형사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박수진 씨, 1990년에 동생 손가락이 부러진 사건 기억합니까? 박수진은 얼굴이 굳었어요. 기억해요. 어떻게 된 일이었습니까? 사고였어요. 제가 실수로 피아노 뚜껑을 건드렸고 뚜껑이 닫히면서 소연이 손가락이 끼었어요. 정말 실수였습니까? 박수진은 눈을 피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닙니까? 박수진은 격하게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사고였어요. 형사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소연 씨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박수진은 몸을 떨었어요. 알고 있어요. 사인은 두개골 골절입니다. 머리를 3개 부딪혀서 사망했어요. 박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수진 씨, 1993년 5월 14일 저녁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번엔 전부 말하십시오. 박수진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어요. 어떤 거짓말입니까? 그날 저녁, 제가 소연이를 그냥 밀친 게 아니에요. 조사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날 저는 소연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건물 뒤편에서요. 소연이가 연습을 끝내고 나올 시간을 알고 있었거든요. 왜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박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연이와 얘기하고 싶었어요. 콩쿠르를 포기하라고요. 형사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평생 소연이 그늘에서 살았어요. 부모님은 소연이만 챙겼고 교수님들도 소연이만 예뻐했죠.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박수진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특히 1990년 그 일 이후로는 더 견딜 수가 없었어요. 1990년 일이 뭡니까? 박수진은 고백했어요.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피아노 뚜껑으로 소연이 손가락을 친 거요.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석 형사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소연이가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2등을 했어요. 19살에요. 모두가 칭찬했죠. 저는 같은 나이에 학교 콩쿠르에서도 입상 못했어요. 박수진은 울먹였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소연이가 연습하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지켜봤죠. 그 완벽한 손가락 움직임을, 그 재능을 보면서 질투가 치밀었어요. 그래서요? 소연이가 잠깐 악보를 보는 순간 제가 피아노 뚜껑을 내렸어요. 소연이 손가락 위로요. 동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놀란 척하면서 뚜껑을 들어 올렸죠. 부모님이 달려왔고 저는 울면서 사과했어요. 실수였다고요. 형사는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동생은 당신이 일부러 한 걸 알고 있었습니까? 박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소연이는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죠. 하지만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어요. 소연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저를 멀리했죠. 강민석 형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럼 1993년 5월 14일로 돌아갑시다. 건물 뒤편에서 당신은 동생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박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이한테 말했어요. 콩쿠르 나가지 말라고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다고, 부모님이 당신한테만 집중한다고 소리쳤어요. 동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소연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언니는 질투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재능 없는 사람은 이해 못할 거라고요. 박수진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 말에 정신이 나갔어요. 제가 소연이한테 달려들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소연이 손을 잡았어요. 오른손을요. 그리고 비틀었어요. 형사는 긴장했습니다. 손가락을 부러뜨리려고 한 겁니까? 박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완벽한 손가락을 다시 못 쓰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면 콩쿠르도 못 나갈 테니까요. 그래서요?
소연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저를 밀쳤고요. 저도 소연이를 세게 밀었어요. 소연이가 뒤로 비틀거렸어요. 박수진은 목이 메었습니다. 뒤에 배수구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어요. 소연이가 그걸 피하려고 했는데 발을 헛디뎠어요. 그리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어요. 어디에 부딪혔습니까? 콘크리트, 모서리예요.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석 형사는 천천히 물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박수진은 얼굴을 감싸고 울었어요. 소연이가 쓰러졌어요. 머리에서 피가 났어요. 저는 겁이 났어요. 소연이를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의식이 없었습니까? 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을 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구급차를 불렀습니까? 박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제일 후회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주위를 둘러봤는데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박수진은 떨면서 말했습니다. 소연이를 그냥 두고 도망갔어요. 형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동생을 버리고 갔다는 겁니까? 네, 저는 겁쟁이에요. 제가 살인자가 될까 봐 무서웠어요. 그럼 유골은 어떻게 야산에 묻혔습니까? 박수진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1시간쯤 지나서 다시 갔어요. 왜요? 소연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만약 죽었다면 제 흔적을 없애야 했으니까요. 형사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다시 갔을 때 동생 상태는 어땠습니까? 박수진은 울면서 말했어요. 죽어 있었어요. 완전히 차가워져 있었어요. 확인했습니까? 정말 숨이 끊어진 걸 확인했습니까? 맥박을 짚어봤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강민석 형사는 책상을 쳤습니다. 당신이 처음에 구급차를 불렀으면 살릴 수도 있었어요. 박수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그게 평생 저를 괴롭혀요. 그 다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주위를 살폈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소연이 몸을 끌고 야산으로 올라갔어요. 혼자서요? 네, 소연이는 말랐어요. 제가 어떻게든 끌고 갈 수 있었어요.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한 200m쯤요. 나무가 우거진 곳까지 갔어요. 거기서 땅을 팠어요. 손으로요. 도구는 없었습니까? 근처에 있던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사용했어요. 그렇게 구덩이를 파고 소연이를 묻었어요. 형사는 치를 떨었습니다. 가방은요? 소연이가 들고 있던 가방도 함께 묻었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살았다는 겁니까? 박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석 형사는 진술 조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박수진 씨, 당신을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합니다. 박수진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수갑을 찼습니다. 4월 15일, 검찰은 박수진을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이를 다투었어요.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이며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했죠. 피고인은 동생을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밀쳤고 동생이 불운하게 머리를 부딪힌 것입니다. 검사는 반박했어요. 피고인은 1990년에도 동생의 손가락을 의도적으로 다치게 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가해 행위였습니다. 또한 사고 후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입니다. 재판은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어요. 천재 피아니스트를 질투한 언니가 동생을 죽였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5월 20일, 첫 공판이 열렸어요. 법정에 박수진이 들어섰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죄수복을 입은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박수진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일부 인정합니다. 어느 부분을 부인합니까? 저는 소연이를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사고였어요. 검사가 반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부러뜨리려고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상해 의도입니다. 박수진의 변호인이 말했어요. 손가락을 다치게 하려던 것과 죽이려던 것은 다릅니다. 피고인은 동생이 넘어질 것까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어요. 증인으로 박소연의 부모가 나왔습니다. 김영숙은 증인석에 서서 울먹였어요. 우리 소연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언니를 미워한 적도 없었어요. 1990년에 손가락 다쳤을 때도 수진이를 감싸줬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싸줬다고요? 네, 소연이는 부모님한테 언니 탓하지 말라고 했어요. 실수였다고요. 착한 아이였어요. 김영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박정수도 증언했어요. 저는 두 딸을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수진이가 소연이 그늘에 가려졌다고 느꼈다면 그건 제 잘못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게 동생을 죽일 이유가 됩니까? 13년 동안 우리 부부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요. 재판장은 박수진을 쳐다봤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박수진은 일어서서 부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과로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6월 30일, 최종 변론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피고인은 질투심으로 동생을 헤아려 했고 사고 후에도 구조하지 않았으며 시신을 유기하고 13년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어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발적 사고였고 살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피고인도 13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7월 15일,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피고인 박수진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고 후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시신을 유기했으며 장기간 범행을 은폐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박수진은 그 자리에 무너졌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두 딸을 모두 잃었어요. 7월 20일, 박소연의 유골은 가족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13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장례식장에는 소연의 옛 동기들과 교수들이 찾아왔어요. 김한성 교수는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소연아, 너는 정말 훌륭한 연주자였어. 내가 쇼팽 콩쿠르 무대에 섰다면 분명 우승했을 거야. 미안하구나. 음대 동기들도 헌화했어요. 소연 언니, 편히 쉬세요. 박정수 부부는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연아, 이제 집에 왔다. 아빠, 엄마가 늦어서 미안하다. 그들은 13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뼈뿐이었습니다. 8월 1일, 박수진은 여자 교도소로 이송됐어요. 면회실에서 부모를 마주했을 때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김영숙이 유리창 너머로 말했어요. 수진아, 왜 그랬니? 왜? 박수진은 울면서 대답했어요. 엄마, 저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저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널 사랑 안 했니? 소연이만큼 사랑했어. 알아요. 하지만 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박정수는 말없이 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만나지 말자. 넌 우리한테 딸이 아니다. 그렇게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21년, 15년의 형기 중 10년을 채운 박수진은 가석방 심사를 받았어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냈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가석방은 기각됐어요. 피해자 유족인 박정수 부부가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딸은 13년간 땅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범인이 10년 만에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결국 박수진은 15년을 모두 채워야 했어요. 그녀가 출소할 날은 2021년이었습니다. 53살이 된 그녀는 완전히 늙어 있었어요. 출소 후 그녀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부모는 그녀를 만나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박소연의 무덤에는 지금도 부모가 매년 찾아옵니다. 소연아, 엄마 왔다.
어머니는 무덤 앞에 앉아 피아노 연주 음반을 틀어요. 쇼팽 녹턴 9번 2번이었습니다. 소연이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죠. 음악이 흐르는 동안 바람이 나무를 스쳐 지나갑니다. 어쩌면 그건 소연이 보내는 마지막 인사일지도 몰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질투가 천재 피아니스트의 꿈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을 완전히 파괴했어요. 이제 남은 건 후회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고요. 질투하고 미워할 시간에 사랑하고 이해하라고요. 인생은 너무 짧아요. 후회할 시간조차 아까울 만큼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질투하고 계신가요? 혹시 가까운 사람과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용기 내서 마음을 여는 건 어떨까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참고 쌓아두면 언젠가 폭발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 조금씩 더 솔직해지고 조금씩 더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발굴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우리 사회에 묻혀있던 또 다른 진실을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